그 다음에 142페이지 보시면 투자자산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그러면 무슨 목적이요? 네, 투자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밑줄 잘 쳐져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 문제 공부할 때 많이 보시는 건 매도 가능 증권하고 투자 부동산 이 두 가지가 잘 나와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하고 투자 부동산 이 두 가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밑에 보시면 첫 번째로 장기금융상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면 몇 년 넘는 거죠? 네, 1년 넘는 거죠. 그래서 1년 넘게 갖고 있는 상품이 장기금융상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있죠? 네, 일반적으로 들을 때 2년, 3년 막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장기금융상품이고, 그 다음에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적금은 많이 아시죠? 네. 그래서 적금은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목돈 만드는 게 적금이잖아요. 근데 정기 예금은 뭐예요? 네, 이거는 목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목돈을 집어넣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은 달라요. 정기 적금은 조금씩 넣어서 목돈을 만드는 거고, 정기 예금은 목돈을 넣어놓고 이자 받는 성격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 적금을 은행에 들으러 가셨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방카슈랑스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행에서 보험 상품 판매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적금 들으러 갔는데 은행에서 자기네 거 안 팔고 보험 거 팔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험회사 거의 장점은 뭐냐면은요, 10년 동안 가지고 계시면 이자가 비과세가 돼요. 참고로 은행 상품 중에 비과세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다 과세입니다. 근데 이제 보험 상품 중에서 적금 중에 10년 넘으면은 되는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3년 불입 10년 만기, 그 다음에 5년 불입 10년 만기, 그 다음에 10년 불입 10년 만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적금을 들으실 때 은행 걸로 들을 건지 보험 걸로 들을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문제는 이거예요. 몇 년 동안은 이 돈을 안 건드리셔야 돼요. 10년 동안.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디 걸 들 거냐. 그래서 은행이라 그래서 무조건 은행 상품만 파는 거 아닙니다. 은행 자체에서도 보험 상품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창고 같은 데 앉아서 좌우로 고개 돌려보시면 벽 쪽에 그 방카슈랑스 가능하다라고 그게 써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것도 다 허가받아야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파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네 거 파는 거보다 보험회사 거 팔아주면 수수료를 더 받아요. 당연히 더 받으니까 하겠죠. 덜 받으면 자기네들 거 팔지.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적금 같은 거 들으실 때 아마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요 상품도 있을 거예요. 은행에서 파는 보험 상품. 그래서 내가 그 기간 동안 들 수 있어. 그러면은 보험 상품을 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자율로 15.4% 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비과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10년 이상 내가 이 돈을 안 건드릴 자신이 100%야 그러면 보험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항상 보험을 드실 때는 전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뭘 들든 내가 그 만기일까지 이걸 버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못 버티고 가다가 멈출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아시는 분이 예전에 보험 영업할 때 한번 당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30만 원어치 4달을 부었어요. 네. 그리고 120만 원을 내고 해약을 했어요. 그리고 18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연락 왔어요. 왜 해약했냐고. 그래갖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네. 왜냐면 그 인간이 나한테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원래 영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거짓말도 플러스 하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 도가 지나친 거짓말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못 믿어갖고 일주일 동안에 블로그랑 카페랑 그 다음에 지식인을 한 200개를 봤거든요. 200개 중에 좋은 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해약하길 잘한 게 지금 갖고 있었으면 지금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뭔가 할 때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저처럼 믿었다가 큰 코 다치지 마시고. 제가 그런 거 한 3-4번 당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뭐 하자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하세요. 맞잖아요. 우리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현수막 보죠. 이 집을 사면 바로 1억을 벌 수 있대. 생각을 해보십시오. 1억 벌 수 있으면 나한테 팔겠어요? 자기가 사겠어요? 자기가 사겠죠. 예. 근데 이게 100%가 아니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좀 못 믿게 됐죠.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감싸줄 것이고 개뿔 그런 거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있긴 있었어요 몇 번. 예. 근데 몇 번이지 그게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일단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괴롭혔던 사람이 8명 있는데 8명 중에서 7명은 이해했어요. 한 명만 더 이해하면 개과천선 할 것 같은데 한 명이 이해가 안 돼요. 나이가 더 들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동기가 5명이 입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보다 1년 더 일찍 들어온 여자분이 계셨어요. 나이는 우리랑 똑같았고.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우리 보고 8시 전에 집에 가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7시에 가요. 7시나 7시 반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일찍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다음날 집합을 시켜요. 그리고 되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짜증내고. 예,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여자분 그만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같이 온 동기 중에 하나가 술을 먹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말이 있대요.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 우리를 괴롭혔던 주임이랑 돈 아끼려고 같이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누구누구 일찍 갔다고 가서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다가 저거를 두드려 패냐 마냐 막 그러긴 했죠. 때리진 않았는데 그렇게도 당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건 거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거잖아요. 참 저도 사회생활 그러니까 전생에 좀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좀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안 좋은 게. 그 여자분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이 잘 나와요 시험에. 요거는 앞으로 많이 볼 건데 얘가 나오는 이유는 평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가가 일반 평가하고 좀 다른 데 가서 근데 요거는 앞으로 문제 풀면서 볼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붕괴 문제로 요거 종종 나와요. 뭐 나오냐면은 투자부동산. 거기 밑에 잘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교재 만드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 토지 건물을 영업용으로 갖고 있으면 토지 건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영업용이나 투자용으로 갖고 있으면 무슨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투자부동산. 그래서 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리고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판매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계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볼 거고요. 그렇게 2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투자부동산은.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155페이지. 그래서 오늘은 아마 유형자산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속도로 나가면 오늘 수요일이죠. 아마 다음 주 한 화요일쯤이면 이론은 끝낼 거예요. 아니죠. 이론 앞부분만. 그 다음에 이제 실기하고 기출문제 풀 거예요. 155페이지는 유형자산인데 무형자산하고 간단하게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2개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겹치냐면 일단 둘 다 1년 넘어야 돼요. 그래서 몇 년 넘게 갖고 있어야 돼요. 1년 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둘 다 영업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데 연관성이 없으면 투자자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업무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유형이니까 뭐가 있다? 네, 형태가 있다. 무형은 뭐가 없죠? 형태가 없죠. 그래서 시험 문제 대빵 쉽게 나오면 이거 갖고 장난쳐요.
있냐 없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게 시험장만 들어가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글씨 갖고 장난 좀 잘 치거든요. 저희 시험은.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둘 다 효익이 있어야 돼요. 효익. 그래서 효익의 뜻이 뭐냐면 효익은 효과 플러스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업무에 일정한 효과를 준다거나 아니면 이익 창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더 있으면은 더워 할 거예요. 그러면 더워 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죠? 에어컨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에어컨이 왜 필요해요? 에어컨이 있으면 직원들이 좀 더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에어컨 없으면은 더워서 일할 때 짜증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효과라던가 이익을 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유형자산, 거기 밑줄 잘 쳐져 있어요.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을 초과해야 돼요? 1년. 그리고 이 1년은 초과라고 나올 때도 있고 이상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의 영업활동에 쓰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첫 번째로 토지라고 있어요. 토지 뭔지 아시죠? 토지 뭐예요? 땅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대지, 임야, 전답.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가의 뜻이 뭘까요? 감가. 네, 감가는 가격이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는 새 거는 비싸고 헌 거는 싸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을 할 거거든요. 앞으로는. 근데 예전에는 아파트 그러면 감가상각을 이론에서는 하는데 실제로는 감가상각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옛날 집이 비싼 곳들이 많았잖아요. 왜냐면 거기에다 새로 지으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으니까.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의 가치는 일정 지역 빼놓고는 뭐 할 거예요?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집값이 다 떨어진다는 아닙니다. 집값이 비싼 데가 있을 거고 싼 데가 있을 거고. 일본은 오히려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집을요 사면요 돈을 받고 사요. 그런 지역도 있어요. 너무 안 팔리니까. 근데 일본은 좀 독특한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거 TV에서 봤는데 뭐냐면 일본은 집을 사면요 상하수도 연결을 따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상하수도 연결하는데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공짜로라도 넘기려고 하냐면 그런 부분들이 있대요. 상하수도나 그런 부분들이 한국하고 좀 구조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본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일본도 빈집이 뭐 30만 채?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빈집 부시고 뭐 이제 뭐 공동생활관이나 뭐 그런 것들도 짓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집은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시는데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들어간대요. 근데 대한민국 집은 대부분 뭘로 되어 있죠?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그러면 부셔서 마무리 짓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 폐기물이잖아요. 부시면. 그럼 이걸 또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부분들도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토지는 누가 만들었죠? 모르죠? 누가 만들었는지.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없어지지도 않잖아요. 토지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감가상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거를 가치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집도 어쨌든 언젠가는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에어컨도 어쨌든 몇 년 지난 다음에 못 쓰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지만
토지는 계속 땅이잖아요. 이건 몇십 년이 지나도 그냥 땅입니다. 몇백 년이 지나도 땅이고. 그래서 감가상각을 이론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 그래서 많은 분들의 목표가 뭐죠? 건물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 월세 줬다 한번 크게 뒤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건물주는 돈이 있어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저희 친척의 중에 하나가 예전에 헬스장 했었거든요. 그놈 만나갖고 한번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물어봤죠. 야,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래. 그랬더니 형, 요즘 건물주도 힘들어요. 왜? 그랬더니 요즘 월세 못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건물주도 잘 되는 데 아닌 이상은 옛날보다는 힘들다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거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건물주 목표로 갖고 계신 분들 많죠. 왜냐면 서장훈 얘기가 요즘 종종 나오더라고요. 서장훈 아니고 박찬호가 70억 주고 산 건물이 지금 700억이래요. 그리고 1년 동안 들어오는 임대료가 얼마라 그랬더라? 14억인가? 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는 솔직히 안 나와도 되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어쨌든 건물은 뭐 사옥이나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을 이제 건물이라고 하고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투자 부동산이에요. 거기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면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고 파시는 분이 갖고 계시면 무슨 자산이요? 재고 자산. 그래서 누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축물. 구축물이라고 밑에 보시면 있는데, 구축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을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축물이라고 해요. 저희 시험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굴뚝 같은 거 있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굴뚝 보고 건물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축물이 돼요. 그 다음에 뭐 다리 같은 거. 우리가 다리 같은 거 보고 건물이야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건물이 아닌 것들은 대부분 다 구축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 요건 많이 나와요. 기계장치는 말 그대로 기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계장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그래서 차량 운반구는 자동차나 뭐 트럭, 버스, 그리고 거기엔 안 나와 있는데 오토바이도 차량 운반구예요. 왜냐면 우리 오토바이를 무슨 자동차라 그러죠? 이륜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이륜 자동차가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도 차량 운반구지. 근데 요즘 뉴스에 간혹가다 적어 나오더라고요. 요즘 중국 오토바이가 넘치고 있대요. 배달을 그만두셔서. 그러고 보니 오토바이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네요. 위험한 거 안 하는 주의라. 근데 멋지긴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 바로 앞에가 그 아라뱃길이거든요. 그럼 아라뱃길에 가끔씩 그 몇천만 원짜리 그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라뱃길 그리 아름답다면서요. 생각보다 좀 별로던데요. 그거 타이밍 잘 맞춰서 가면 괜찮은데 전 자주 가서 그런지 막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몇몇 분들은 괜찮다라고 하시고. 근데 어쨌든 너무 자주 가면 별론 것 같아요. 어딜 가든지 가끔씩 한 번씩 가야 이쁘지. 저희는 바로 코앞이니까.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의 별표 하나만 치세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말 그대로 완성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됐을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은 완성됐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설 중인 자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에요. 예, 근데 감가상각을 왜 안 하냐면요.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죠. 그러면 완성된 다음부터 감가상각 하는 겁니다. 왜냐면 완성도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값어치도 안 나왔잖아요. 완성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계세요.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품. 그래서 뭐 비품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책상, 의자, 복사기, 컴퓨터,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뭐 TV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고 하는데 일단 비품이 되려면 비품이 비유동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몇 년 이상은 보유를 하셔야 돼요. 1년 이상.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은 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유형자산의 인식기준 보시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 원가는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신뢰성.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게 뭐죠? 신뢰가 뭐죠?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금액을 책정할 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요즘에 국가에서 열심히 옛날에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놀다가 사건 사고 터지니까 지금이라도 하잖아요. 뭐 하냐면 장난치는 금액들 잡고 있잖아요. 부동산. 근데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기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쌍욕 먹어도 되시는 게 옛날부터 했을 때는 잡지도 않다가 요즘 뉴스에서 난리치고 그러니까 좀 하는 척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 원래 대통령 그 투표할 때쯤 되면 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허경영을 뽑아서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잘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허경영 씨 안 찍어요. 그럼 그분이 한다면 자를 수 있을까? 아, 그분 공약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건 있지만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무임금 노동자로 바꿔버리겠다. 그리고 제왕적 정치를 하겠다. 당연히 안 될 건데 그냥 그게 마음에 드는 거죠. 모든 정치인들을 한번 싹 물갈이 하면은 물갈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가면 갈수록. 왜냐면 요번에도 뭐 인천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긴 했지만 3명 죽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옛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세자금 갖고 장난치는 거. 근데 그럴 때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좀 일하고 그러면 그전에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신뢰성은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금액은 믿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믿을 수 없는 금액이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금액이어야 되죠. 그래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뢰성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실거래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컴퓨터를 샀는데 50만 원 주고 샀어. 그러면 그 컴퓨터의 가격은 얼마죠? 50만 원이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실제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신뢰성은 과거 거예요. 과거에 어땠냐? 내가 이 집을 샀는데 1,000만 원 주고 샀어. 그럼 과거에 이거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000만 원 주고 산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 아니면 이 가격을 믿을 수 있냐 없냐로 볼 때 가장 좋은 거는 옛날 거로 일단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과거에 3억에 팔렸어.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을 얼마에 잡을 수 있죠? 3억에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믿는 것들은 과거 거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건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15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거기 밑에야 뭐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저기만 볼게요. 15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있거든요. 거기에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재산세 나오면 항상 이렇게 적어 드릴 겁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는 세금과 공과예요. 그리고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이에요. 거기 밑에 써 있어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밑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을 보유세라 그래요. 무슨 세라 그래요? 보유세. 그래서 재산세를 내고 싶으면 내가 뭐를 갖고 있어야 되죠?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세 내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유세라고 하는데 왜 보유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냐면은요. 우리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재산세나 자동차세라는 건 살 때 발생하나요? 산 이후에 발생하나요? 예, 이후에 발생하죠. 그래서 요거는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비는 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냐면 요런 걸 관습법이라 그래요. 관습법은 뭐냐면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처리할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비는 옛날부터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어요. 예, 근데 왜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냐면 처리할 만한 개정 과목이 없어요. 회비라는 개정 과목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옛날부터 세금과 공과로 썼으니까 지금도 뭘로 쓰자? 세금과 공과로 써자. 예, 그런 것들을 관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든 대부분 관습법이 있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할 거야. 예. 그럼 또 이제 요즘에 보면은 댓글에 이런 말이 달리더라고요. 꼭 옛날 게 지금도 맞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새로운 걸로 바꾸시면 돼요. 예. 근데 요거는 지금도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험 내시는 분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거를 내버려요. 적십자 회비. 왜냐면 공부하시는 분들 머릿속에는 회비 그러면 세금과 공과라 그랬어. 그러니까 적십자 회비 나와도 세금과 공과야.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이죠. 네, 우리 기부라는 건 좋은 목적에 쓰는 겁니다. 그래도 적십자 회비 내시면은 적십자 단체에서 받아서 좋은 일에 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부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내시는 분들도 시험 문제 내시다 보면은 진화를 하세요. 사람들 요거 썼더니 요걸로 쓰네. 그러면 저걸로 한번 내볼까?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거 어저께도 잠깐 봤었는데 우리 직원을 위해서 쓰는 거 뭐라 그랬죠? 복리후생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책은 뭐라 그랬어요? 도서 인쇄비라 그랬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한번 어떻게 나왔었냐면 회사에서 책 샀다. 그래갖고 도서 인쇄비로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회사에서 놀러 갔어요. 놀러 가갖고 직원들한테 선물로 책을 줬어요. 이때는 뭐예요? 복리후생비예요. 네. 근데 어떤 분이 도서인쇄비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의신청에다 뭐라 그랬냐면 저번 시험에 책 샀을 때 도서인쇄비 쓰지 않았냐? 요번에도 책을 샀으니까 도서인쇄비 맞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우기시는 분이 계셨죠. 항상 큰 걸 봐야 돼요. 이 주목적은 책이 큰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 큰 거예요? 직원이 더 크죠. 이때는 복리후생비가 맞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몇 번. 예전엔 얼마나 웃겼는데요. 지금은 이의신청하면은 1대1로 이의신청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오픈 게시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의신청하면은 뭐 별의별 얘기 다 올리거든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자기가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에서 봤는데 감독관이 구두 신고 와서 떨어졌다. 핑계 없는 무덤 없죠. 그 다음에 뭐 감독관들끼리 떠들어서 떨어졌다. 그 다음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나 여잔데 감독관이 파인 옷을 입고 와서 떨어졌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크기가 달랐나 보죠.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다 변명일 뿐입니다. 솔직히 댓글 기능 있었으면 써주고 싶었어요.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거다. 라고.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근데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저도 예전에 전산세무 1급 69점으로 떨어졌을 때 핑계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옆에 계신 분이 질문을 12번을 했어요. 그것도 똑같은 걸로. 뭐라 그랬냐면 처음 나오는 시험 문제였거든요. 손 들고, 전 그때 학생이었는데 손 들고 계속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학원 강사인데 이거 시험 문제 잘못됐다고. 아니 감독관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한 12번 하는데 나중엔 짜증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공부도 안 했지. 시험 문제는 어렵지. 근데 잘 찍어갖고 69점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안 땄다가 원장님이 자격증 따면 월급 올려준다 그래서 바로 땄죠. 근데 어쨌든 자격증은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와요. 157페이지. 여기 중요합니다. 157페이지. 그래서 취득 이후의 지출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요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수선. 고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물건들은 대부분 1년 이상 쓰기 때문에 고장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장나면 뭐 해야 되죠? 고쳐야 되죠. 근데 이 고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자본적 지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뭐 증축, 그 다음에 뭐 내용연수 증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등.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고치는 건데 이걸 고치면은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무슨 적 지출이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증축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3층짜리 건물을 사갖고 5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증축이라는 게 딴 거 없잖아요. 증가시키는 거예요. 층수를. 그러면 3층짜리가 비싸요? 5층짜리가 비싸요? 5층짜리가 비싸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사용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고치면은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자본적 지출의 특징들은요 대부분 비싸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대신 이거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고장 나면은 컴퓨터 고치는 아저씨가 오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거 부품 바꾸면 오래 쓸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물어봐요. 얼마예요? 그러면 가격이 생각한 것보다 어때요? 비싸요. 왜냐면 비싼 거 바꾸면 당연히 오래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우리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비싸요? 없는 건물이 비싸요? 있는 게 당연히 비싸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냐 없냐도 건물 살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요거는 뭐냐 에어컨이라던가 보일러라던가. 그래서 우리 원룸 같은 거 알아보실 때 풀옵션이 비싸잖아요. 근데 비쌀 수밖에 없는 게 풀옵션 들어가면은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가격이 뭐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농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농지는 뭐만 지을 수 있죠? 농사만. 근데 여기에 갑자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상업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용도가 바뀌었죠. 용도가 바뀜으로 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요걸로 해서 돈 버신 분들이 저쪽에 많잖아요. 김포. 제가 예전에 김포노인복지관에서 한 5년 일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거기 이제 발전 초입이었어요. 그래갖고 막 어떤 분은 뭐 100억을 받았네, 어떤 분은 50억을 받았네,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때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저도 들은 얘기예요. 이거 정확하진 않은데, 한 분이 100억을 받으셨대요. 땅 팔아갖고. 근데 동네 사람한테 술 한 번 안 샀대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동네 사람 뭐라 그랬어요? 잘 갔다고. 너 술 한 번 안 살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돈 버시면 아무도 모르게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도 저는 로또 1등 되면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할 거예요. 와이프는 계속 물어봐요. 로또 1등 되면 얘기해라. 그러면 얘기 안 할 거다. 왜냐면 그분은 분명히 기부 먼저 할 사람이라. 저하고 철학이 다르신 분이라 얘기 절대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거기 밑에다 써 있긴 해요. 웬만한 것들은. 그래서 수익적 지출 나오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 비용에서 두 가지 씁니다. 아까 제가 고치는 거랑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 나오면 요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이론에서 종류 물어봐요. 다음 중 자본적 지출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 수익적 지출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때 있고, 또 하나는 분계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자산 처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뭐요? 차량 유지비. 네, 그거 잘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이네. 딱 좋네. 딱 좋네. 158페이지 감가상각. 요건 나중에 공식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공식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를 해서 거기에다 대입해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식들은 좀 외워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감가상각 관련된 걸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감가상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밑줄 쳐져 있는데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 중요해요. 158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 밑에 진한 글씨로 이렇게 밑줄 쳐져 있을 거예요. 체계적이고 무슨 적이요? 합리적. 요게 중요합니다. 감가상각은.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격 관련돼서 사람들 되게 민감하잖아요. 맞죠? 거기에다 오르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떨어지면은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결론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봐도 요렇게 계산해서 이만큼 떨어졌구나. 요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 그래도 가격 떨어지면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슬프잖아요. 근데 막 우격다짐으로 막 이거 막 1,000만 원 깎아야 된대. 이러면 사람 미쳐버리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맞냐면 중고차 파실 때. 중고차 팔 때 뭐 여기 기스 났으니까 100만 원 감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사람 열받습니다. 왜요? 이거 팔아갖고 나 딴 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500 주겠대. 와갖고 갑자기 막 감가를 하더니 300 주겠대. 이러면 사람 미치는 거죠. 그런 경우들 되게 비일비재해요. 거기에다가 중고차 관련된 사람들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팔을 걷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괜히 여기에 그림 있으면 무섭잖아요. 일반인들은. 인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인천이 좀 더 비율이 많은 거지. 인천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인천도 있고 부천도 있고 수원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인천이 제일 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저 수출 쪽에 수출차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차 오래돼갖고 폐업하실 예정이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 줘보세요. 그분하고 수출 보내는 게 좀 더 이익이 될 때도 있어요. 작년에 한번 놀러 갔는데 올해도 한번 갔다 오려고요. 여기서 하거든요. 송도에서.
옛날 송도 유원지 그 자리. 한 10만 원 더 주나? 아니요, 많이 받으면 뭐 10만 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이제 폐차 처리하려고 하는데 예. 그럴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폐차장에 맡기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폐차 보낼 거보다는 쓸만한 거. 그러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더 받던데요, 보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업자를 잘 만나야 돼요. 무조건 그분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수출 보내려고 이제 폐차하기 전에 대부분 수출 먼저 알아보거든요. 근데 수출업자가 딱 보더니 이거 폐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출을 못하는 물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정답은 없는데 어쨌든 사람을 다 잘 만나야 돼서. 근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천이 이미지가 안 좋아요. 왜냐면 인천에서 제일 많이 그런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참 뭔가 하나 사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있는데요. 외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말고 공식을 하나 외우시면은 감가상각의 3요소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취득 원가라고 있습니다. 취득 원가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산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입가. 그 다음에 부대비용. 우리가 자동차 사잖아요. 1,000만 원짜리 샀어. 그러면 취득 원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잔존가액. 이건 뭐 잔존가액이라고도 하고 잔존가치라고도 합니다. 잔존의 뜻이 뭐죠?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금액. 근데 이거는 예상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자동차를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거 10년 후에 얼마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걸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박 나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예측하는 겁니다. 요거 10년 후에 한 50만 원 정도 팔 수 있을 것 같아. 100만 원 정도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부분은 예상치예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사용기간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몇 년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냐면 내가 자동차를 처음에 딱 산 다음에 이거 내가 10년 이상 탈 거야 그랬는데 내일 박살날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실제 그런 경우 있어요. 예전에 자동차 딜러였는데 쓸데없는 짓 하다가 자동차들끼리 부딪혔잖아요. 저기 강화도에서 레이싱 하다가 둘이서 부딪혀갖고, 근데 그게 2대가 다 뽑은 지 한 달도 안 된 거예요. 그런 놈들은 좀 혼나도 돼요. 하지 말라는 것 좀 적당히 하든가.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 가끔씩 1년도 안 된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대부분 둘 중에 하나래요. 돈이 막혀서 그러거나 아니면은 일명 얼리 어답터여 갖고 자기는 새 것만 사.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년 안 되면 팔고 또 새 차 나오면 또 새 거 사고 1년 안에 또 팔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아는 형이 정비소 하시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잘 구하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맨날 말로만 그러고 구해주지도 않으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구해줘도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요 3가지를 감가상각의 몇 요소라 그러세요? 3요소. 근데 요거는 별도로는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내일 설명드릴 건데 거기 밑에 보시면 하나만 설명드리고 쉴게요. 정액법이라고 있거든요. 정액법이 공식이 요렇게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러면 감가상각의 3요소 3가지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감가상각의 3요소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정액법을 외우시면은 그게 곧 감가상각의 몇 요소가 되세요? 3요소가 됩니다. 근데 감가상각 거기 공식 부분부터는 내일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분계 좀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